다음은 별표 2 공기조화기의 설계 및 시공 기준입니다. 이 공기조화기와 관련된 그 규정들이 이제 여기 앞에 있는데, 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자분들이라든지 성능 점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 내용들 한 번씩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필요할 때, 업무에 필요할 때 좀 찾아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설계 기준의 편집방법은 뭐 아까 그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되고, 주택 설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거 잠깐 좀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제 내용도 보면 처음에 이제 정의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어떤 시설이다 이런 거. 주로 이제 주택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뭐 단지 안의 시설은 뭐 어떤 것들, 그다음에 그 시설에 배치 등해서 소음 방지 대책은 뭐 그 주택 공동주택이죠. 뭐 몇 데시벨 이하 이상인 경우 방음 펜스 어떤 걸 하고, 뭐 그 어떤 성능 기준 같은 거, 그 소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도로에서 몇 미터 이상 떨어져라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소음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은 그 어린 놀이터 리스점 이런 것들은 뭐 수평으로 20m 떨어진 곳에 배치한다라든지 뭐 쭉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배치, 그다음에 지하층의 활용, 지하층을 어떤 그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가의 이제 복합 건축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3장 주택의 구조 설비 등, 여기 이제 설비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세대 간의 경계, 이런 건축 쪽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고요. 바닥 구조,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콘크리트 슬라브나 바닥 충격 구조에 대한 표준 바닥 구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벽체 및 창호, 그다음에 승강기, 계단 폭이나 뭐 담 높이 이런 거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출입문, 복도, 난간,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난간 높이 이런 거 다 건축 관련된 사항들이죠. 장애인 편의시설도 관련된 법규가 있습니다. 이제 부대시설의 진입도로, 단지 안의 도로, 그다음에 이제 지하주차장은 뭐 어떻게 하라.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뭐 수해방지 조치, 그다음에 이제 안내표지판,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뭐 설비 내용인데 나와 있고, 비상급수 시설, 비상시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 그다음에 지하저수조, 뭐 용량, 뭐 세대당 뭐 영수부터 해서 이런 내용들 좀 나와 있고요. 난방설비, 그 세부적인 내용들 다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그 자료를 좀 한번 찾아보시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폐기물 보관시설, 뭐 전기시설, 방송시설, 이제 급배수시설, 뭐 이런데 뭐 강압배불리기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라. 뭐 그다음 층상배관, 층호배관일 때 뭐 저소음배관을 사용해라. 뭐 세대당 계량기는 하고 이제 뭐 2개에서 이상의 급수전, 수도꼭지를 설치해라 뭐 이런 얘기죠. 배기 시설 등, 여기 이제 보면 공동주택에 각세대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이나 붙박이 가구에도 배기나 통풍구를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환기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죠.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 그린생활시설, 유치원, 준공동시설, 대지조성, 그다음에 바닥충격음 차등구제, 성능인정 등급인정, 공업화주택은 이제 PC 모듈러 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PC 공장에서 이렇게 주택을 콘크리트에 찍어서 이렇게 가져오는.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는 뭐 아까 보셨던 거 에너지 절약 계획 이런 거. 그다음에 장수명 주택, 그 1000세대 이상 같은 경우, 현재 같은 경우 그 장수명 주택 뭐 이런 규정에 맞춰서 하도록 또 그 녹색건축법 관련된 법규들이 좀 있고요. 이런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김에 에너지 관리 기준도 잠깐 한번 봐볼게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에너지 관리 기준에 의해서 그 시설 관리를 좀 하고 나중에 이제 주기적으로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데요. 이건 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고시를 하는 거고, 용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연료관리, 열관리,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와 있고, 여기 이제 뒤에 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여기 이제 전기나 건축 사항까지 다 설비뿐만 아니라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뭐 에너지 효율 관리는 어떻게 하고, 뭐 기계 설비 부분에 뭐 온도나 뭐 이런 거 설정 같은 거까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 여기에 이 기준에 맞춰서 그 운영을 좀 하고, 시설 구성 같은 것도 좀 하고, 나중에 뒤에 보시면 이제 뭐 기술 데이터나 기준 같은 거, 뭐 그 효율 계산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점검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표에 의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라든지 성능 점검 하실 때 이런 내용들도 좀 참고로 해서 하실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 주택 건설 기준하고 에너지 기준 뭐 이런 것 좀 살펴봤고요. 그 공기조화기 설계, 부화 계산할 때 공기조화기는 그 시간 최대 냉난방 부하를 고려해서 이제 선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냉동기라든지 뭐 공조기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설계할 때 시간 최대 냉난방 부하를 고려해서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장비 용량이 크겠죠. 뭐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냉방이든 난방 용량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뭐 100%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 이제 80%에서 85% 사이 어느 정도 조금 그 비율을 가지고 선정을 해요. 그래서 정말 여름에 한낮에 너무 더운 그런 그 폭염이 되는 경우에는 냉방 부하가 살짝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그 부하 계산서, 기계 설비 그 계산서의 첫 부분에 앞부분 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시설이
이 냉방 최대 부하의 몇 프로 정도의 용량으로 100%된 건지 80%된 건지 뭐 이거는 좀 아시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부하 계산에 사용되는 부위별 열관료는 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라서 한다. 그다음에 이제 뭐 부하에 보면 인체 부하, 조명 및 기기 부하 뭐 이런 것들을 다 실내 부하 할 때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당 예상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 운영을 하시면서 너무 냉방이나 난방이 잘 안 된다 하면 계산서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실제는 보니까 우리 진짜 바닥 면적 이만큼의 몇 명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실에 뭐 보통 한 100명, 200명씩 들어가는데 부하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너무 작게 돼 있다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발열되는 장치들 대략적으로 거기 있는 거 쭉 합쳐보니 몇 킬로와트 정도 되는데 설계 계산할 때는 그만큼 안 됐다라든지, 이제 설계할 때는 예측을 해서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나 성능 점검하실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산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외기 냉방 시스템, 외기 냉방은 외기를 그대로 들여와서 그 실내 온도를 낮추는 그런 그 운전 방식이 되겠고, 가변속 제어는 인버터 제어, 회전수 제어 뭐 이런 게 되겠죠. 에너지 절약적인 제어 방식을 택하도록 되어 있고, 공기 조화기 조닝은 이렇게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여기하고 저기하고 다른 존으로 이렇게 갈라서 여기는 공조기 이쪽 1번 공조기, 여기는 2번 공조기, 또는 뭐 팬코일도 여기 한 존, 여기 한 A존, B존 이렇게 이제 갈라주는 걸 조닝 계획이라고 하고요. 운영 시간이나 운영 특성이 상이한 곳에는 별도 조닝해서 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별도 공기 청정이 요구되는 클린룸, 실험실, 무균실, 수술실 등은 별도 조닝을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죠. 공기조화기에서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동결의 우려가 있는 공기조화 설비는 동파 방지 대책을 고려한다. 간혹 공조기나 이런 게 옥상에 있다든지 아니면 옥상 공조실도 얼어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부분들. 외기 단파나 배기 단파, 공조기에 붙어 있는 단파는 기밀 단파, 에어타이트 단파라고 해서 단파 날개에 그 패킹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파로 하고, 면풍속, 그 단파의 통과는 공기의 그 풍속은 1.5에서 7.5m/s로 한다. 보통 한 7, 8m/s 이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 메인 덕트의 풍속도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조기에서 나가는 풍속이니까. 필터 통과 풍속은 2.5m/s 이하로 한다. 이 이상이 되면 필터가 조금 압을 너무 많이 해서 휘어지다든지, 또 이제 2.5m/s가 필터의 그 성능 시험을 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너무 유속이 빨라버리면 제대로 다 그 원래 필터링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죠. 늦는 거는 상관없지만 또 뭐 그렇게 늦게 되면 또 사이즈가 너무 커지니까. 필터 전후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차압계를 계획한다. 공기조화기에 보통 그 필터, 프리필터 들어가고 미디엄 필터 들어가고 그 앞뒤에 이렇게 그 감지 튜브를 넣어서 그 차압계를 달다든지 아니면 차압 센서가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차압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보통 이제 우리 공조기에 쓰는 프리필터, 이런 프리필터죠. 프리필터 같은 경우 이제 초기 그 마찰 손실 정압이 7에서 8mm AQ 정도가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에 이물질이 많이 걸리면 말기에 가서는 이제 필터를 교체해야 줘야 되는 그런 시점쯤 가서는 15mm AQ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통은 대부분 이 정도 돼요. 일반적인 공조기들 뭐 600짜리든 300에 600짜리든. 미디엄 필터 같은 경우 초기에는 그 12에서 16mm AQ, 말기에 가서 25에서 35mm AQ. 그래서 결국 그러면 공조기에 대부분 처음에 이제 이렇게 프리필터하고 미디엄 필터를 설치를 하면 그때 걸리는 그 초기 정압은 그 프리필터의 초기, 미디엄 필터의 초기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약 20 얼마 정도 되겠죠. 20대 초반 정도. 그 정도의 그 미리미리 AQ 정도의 압이 걸리면 이제 신품일 때 정상인 거고요. 물론 이것도 딱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조기마다 그 안에 구성품들이 다르고, 또 공조기 극기팬이나 한기팬의 정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참고적으로 이 정도 된다는 건 좀 아실 필요는 있고요. 말기에 가서는 프리필터가 15, 그 미디엄 필터가 25에서 35mm AQ 정도 되니까 한 40 정도, 35에서 40에서 50mm AQ 정도가 되면 이제 필터를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차압계를 보시면서. 감염병 대비해서 전해기 방식 등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감염병이, 이번 코로나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고위험 그 감염병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실내 공기를 재순환하지 말고 다 전량 밖으로 버리고 밖에 신선한 깨끗한 공기를 흡입해서 실내에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공기조화기의 그 풍량을 그렇게 이제 고려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실제는 우리 공기조화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극기팬하고 환기팬이야 뭐 그렇게 되겠지만, 외기가 들어오는 덕트하고 배기가 나가는 덕트하고 그 단파 그 사이즈는 실제 이 전외기를 고려해서 공조기 송풍량의 100% 용량으로 설계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동안엔. 이 고시 이후에 적용되는 거에서는 이 부분도 고려해서 공조기도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실제 이제 그 외기, 배기, 덕트하고 단파, 그다음에 또 거기에 혹시나 현열교환기나 전열교환 같이 폐열 희소 장치가 있다면 그것도 이런 전외기를 고려한 용량으로 설계하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이런 감염병 사태 때 전외기로 돌려버리면 그 극기 풍량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원래 100이 나가던 게 전외기로 돌려버리니까 70이나 60으로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리면 또 냉방이나 난방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건축물의 이용 특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서 병풍량 제어 방식, 우리 흔히 이제 VAV, 뭐 CAV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공조기에서 나가서 그 말단에도 이제 그런 VAV 장치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조기 자체도 그렇게 이제 송풍기의 풍량을 제어할 수 있는 인버터 제어 장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풍량 제어 방식을 도입할 경우에는 온도 센서 및 급환기 덕트 각각 풍량 측정 장치 또는 급환기팬의 그 입력 제어 장치를 설치해서 과열 및 관행을 방지하도록. 풍량이 바뀌면 너무 풍량이 줄어들면서 갑자기 과열이 된다든지 관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제어하기 위한 제어 장치를 설치하라는 얘기고요. 터미널 유닛은 이런 말단에 설치되는 장치들을 터미널 유닛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제 좀 전에 그 변풍량 VAV 장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런 디퓨저 자체에 온도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온도 센서에 의해서 극기나 환기되는 풍량이 바뀌는 이런 자동화된 디퓨저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팬파워 유닛 FF라고 해서 요 끝에 이제 디퓨저가 달려 있는 거고, 이게 천정 속에 이런 장치가 있어서 공조기에서 오는 그 공기하고 또 실내에 있거나 아니면 천정 속에 있는 공기를 빨아당겨서 이 팬이 두 개를 혼합해서 실내에 공급해주는 뭐 이런 그 장치도 있고요. 또 바닥 공조를 하는 경우, 바닥에 이제 액세스 프로가 깔아서 바닥에서 공조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그 바닥 그 극기 유닛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천장 복사 패널 방식으로 해서 천장 안에 이런 그 온수나 냉수가 갈 수 있는 그 코일들이 내장되어 있는 이 천장 패널을 설치한 복사 방식의 복사 냉난방 방식 패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칠드빔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천장에 설치된 방열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팬이 있는 타입도 있고 팬이 없는 타입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터미널 유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팬콜 유닛은 우리가 뭐 잘 아시고 계시는 그런 팬콜 유닛이고, 열 수요 부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역에 따라서 유량이나 풍량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제 팬콜이 층 단위로 되지만 뭐 그 층에서도 층이 넓은 경우에는 이쪽 층 저쪽 층 또는 그 실의 운영 시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구획을 존익을 나누고 거기에 맞춰서 유량이나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들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죠. 온수 난방 뭐 아까 봤듯이 침실에 포함되는 뭐 이런 데도 뭐 하라는 내용들이 뭐 여기도 이제 강조가 되어 있고, 공기조화기의 배수는 그 간접 배수를 하며 연결 배수 트랩은 봉수 유지와 응축수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한다. 터미널 유닛 은폐 설치할 때는 부수 및 점검이 쉽도록 설치한다. 방열기 요즘 이제 거의 사용 안 하니까 뭐 넘어가고요. 온수 온돌 난방, 온수 온돌에서는 이제 공기 체류가 예상되는 부분에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온수 분배기에서 그 대부분 다 배출이 되지만 공동주택 말고 일반 건물에서도 이제 바닥 난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넓은 구간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한 경우가 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수 분배기 주의 등 코일 배관 조밀적에는 과열 방지 조치를 한다. 그 온수 코일도 그 배관의 간격이 있어요. LH공사의 그 전문 시방서예요. LHCS라는 건 LH공사의 전문 시방서고, 여기 보면 기준층 같은 경우에 이제 침실이나 거실, 주방 뭐 이런 기준층은 이 코일의 간격, 요 코일의 요 간격들이 230mm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층이나 또는 2층인데 피로티층, 그 다음에 아니면 최상층, 여기는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코일의 간격이
미리 요 간격이 더 촘촘하다는 얘기죠. 촘촘하게 해줘서 난방이 잘 되게 하라, 그런 취지고요. 온수 분배기 주의 등 코일 배관 조밀 지역엔 과열 방지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 온수 분배기 주위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배관들이 너무 조밀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과열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크랙도 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배관 사이사이 한 가닥씩은 일정 길이까지, 보통 1에서 1.5m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제 단열재를 해서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위에 메쉬를 깔아서 크랙이 안 가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3 환기 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내용들은 같은 맥락의 그런 내용들이고, 앞서 보셨던 설계 기준, 오염원 기준, 실내 공기의 오염 물질의 대상 및 허용 농도는 실내 공기 관리지법에 따라서 이제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대기 오염 물질도 관련된 그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제 기준이 뭐냐 보시면, 요 참고자료 제가 붙여놨는데, 이것도 이제 유지 기준이 있고요. 권고 기준이 있어요. 이제 유지 기준은 반드시 하라는 얘기고요. 다중이용 시설 그 종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가나다 실내 주차장, 체육 시설 쭉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르말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여기에서 미세먼지도 이제 아주 초미세먼지냐 미세먼지냐에 따라서 그 농도들, 이런 수치들이 나와 있고요. 권장 기준에 이제 이산화질소, 그다음에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다음에 곰팡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용도별 환기 설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시간당 약 0.5회 이상의 공기가 환기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얘기는 1시간 안에 우리 그 세대 안에 있는 모든 공기의 절반 정도가 외부 공기로, 깨끗한 신선한 외부 공기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용량의 환기 설비를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럼 2시간 정도 돌리면 실내에 있는 모든 공기가 깨끗해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교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환기 설비에 들어가는 그 필터에 대해서는 KS의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 KS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교체 시기에 알림 기능과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알림 시기가 있는 거 이제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교체가 용이하도록 주변에 점검구 열어서 필터 교체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요즘 이제 천정 속에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 천정이 매달려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그 열기관 환기 설비 필터 교체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입주주자들이 이렇게 하시기에. 맨 처음 이제 인수인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요. 소음의 허용 기준은 55dB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상태를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설비를 세대별로 1개소 이상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거실에 홈오토 그 밑에 이제 같이 달려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추가된 내용으로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의 환기량과 각 배기구대 유효 환기량의 합계와 후드 면풍속에 후드의 면풍속, 후드에 이제 밑에 이렇게 필터 붙어서 이렇게 빨아 들어가는 그 면, 공기가 흡입되는 면에 풍속이 0.3m/s 이상 되도록, 이거는 이제 주방 쪽에서 배기량이 후드가 몇 개가 있으면 그 후드 다 합친 양, 또는 후드 면풍속이 0.3m/s 이상 된 양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공동주택 주방 말고도 일반적인 주방, 건물의 급식이나 식당의 주방도 요 내용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방 후드를 가동해서 실내 오염물질을 배기하는 경우 부족한 외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요즘은 환기 설비랑 연동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주방 후드하고 환기 설비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후드가 빼내는 공기량만큼 환기 설비에서 실내로 급기를 해줘야 원활하게 이제 배기가 되니까, 요즘 공동주택의 외부 창호 기밀성이 워낙 좋아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들어오는 별도의 그 대책이 없으면 배기 풍량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기거든요. 욕실의 전용 배기는 다른 계통의 배기와 혼합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 주방 거랑 섞지 말라는 얘기죠. 욕실 거는 욕실 거대로 별도로 가고, 주방은 주방 거대로 가고, 입상 건식 덕트의 상부캡은 통합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입상 건식 덕트가 뭐냐면 우리 스파이럴 덕트예요. 그 세대 안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잘 못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맨 밑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그 지하 밑에 가면 이제 맨 밑에 이 부분은 좀 노출이 되어 있어서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스파이럴 덕트로 입상 덕트가 뭐 200이나 250 파이 뭐 이제 이 건물 높이에 따라서 위에까지 쭉 서 있고요. 옥상 가서 이제 무동력 환기구 같은 게 이제 설치되어 있고 각 층마다 이제 화장실이나 주방에서 이렇게 이제 배기팬이나 렌즈우드가 연결이 되는데 요즘은 여기 이제 전동 단파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이 전동 단파가 없이 그냥 단순한 플라스틱 재질의 그 체크 단파가 있었는데 2016년도부터인가 이게 이제 의무화돼서 그 세대 간에 역류하지 않도록 쓰는 동안에는 이제 상관없겠죠. 여기서도 팬으로 강제로 불어내니까 역류가 안 되는데 안 쓰는 동안에 그 체크 밸브가 밀려서 밑에서 이제 다른 세대에서 배출되는 게 압이 차다 보니까 이쪽 그 위에 층으로나 뭐 다른 세대로 이렇게 이제 역류하는 세대 그 상황들이 많아서 요즘은 요런 입상 건식 덕트, 이거를 이제 입상 건식 AD, 입상 건식 덕트라고 하고요. 스파럴 덕트로 한 거를 전동 단파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요즘 이제 루프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제대로 잘 안 빨리다 보니까 또는 또 역류하다 보니까 아예 옥상에 그 루프팬을 하나 더 강제 배기팬을 둬서 여기서 이제 강제로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고 그러면 각 세대에는 팬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팬이 없고 여기 이제 전동 댐퍼가 있습니다. 전동 댐퍼가 있어서 렌즈우드나 화장실 배기팬을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전동 댐퍼가 열려서 옥상에 팬이 빼서 나가도록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팬이 없으니까 굉장히 조용하겠죠. 조용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팬이 24시간 돌아야 되니까 물론 이제 인버터로 회전수를 제어를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 제어상의 문제도 있고 운전관리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빨리는지 안 빨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뭐 쾌감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잘 못 느껴서 좀 불만이 오히려 생기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아니고요. 일부 아파트에 이렇게 이제 루프팬 시스템으로 된 강제 배기 설비로 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아파트에는 이제 세대 직배기 방식이라고 해서 렌즈우드나 화장실 배기를 이렇게 공동으로 입상 세워서 옥상까지 나가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여기에 그 공간도 좀 차지하고 제일 큰 문제는 요즘 이제 그 소방법이 좀 강화가 돼서 이 층간 방화하느냐고 여기에 이제 층간 방화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각 세대에서 그냥 그 세대에서 외벽에다가 후드캡을 달아서 바로 그냥 밖으로 이렇게 빼내겠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세대 간 냄새 역류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 유행처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세대 직배기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이 세대 직배기 방식 뭐 미관상의 문제를 둘째 치고라도 요즘 건물 층고가 높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그 외풍이 불거나 강풍이 불 경우에는 팬들이 뭐 용량이 엄청 큰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배기량이 현저하게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외기에 겨울 같은 경우 냉기가 들어와서 결로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뭐 각각의 일장일단이 있는데 어쨌든 뭐 요즘은 하여간 직배기 방식 많이 하고 아직도 입상 건식 덕트 방식 많이 하고 일부는 강제 배기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에서는 보통 한 사람당 1인당 1시간 동안 약 25 세제곱미터의 공기를 넣어주도록 그렇게 이제 환기량의 기준을 맞춰서 설계를 그렇게 하고요. 뭐 학교라든지 다른 기타 시설은 뭐 거기에 맞는 기준들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이 필요하고요. 필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미세먼지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통해서 감지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에서는 그 기계 환기 설비, 공기조화기나 아니면 뭐 전열 환기 설비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거기 필터가 붙어 있죠. 그런 경우에 미세먼지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실내에 달아야 되겠죠. 실내 이걸 달아서 실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공기조화기나 이런 환기 장치를 가동을 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들이고요. 필터가 부착된 기계 환기 설비 환기 장치는 차압 센서를 통해서 그 공기질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필터의 교환 시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일러 등 연소기기를 사용하는 실의 환기량은 장비에서도 이제 발열이 되고 연도에서도 발열이 되죠. 그 발열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환기를 해서 허용온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또 거기에 또 장비의 그 버너에서 필요한 연소 공기량이 있죠. 그 연소 공기량까지 고려를 해서 이 환기량을 좀 결정을 하고 냉동기실의 환기
냉동기가 설치된 그 실, 뭐 보통 이제 기계실이 될 텐데, 공기보다 무거운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기실의 환기는 기계 환기로 하고요. 공기보다 무겁지 않더라도, 공기보다 무거운 냉매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냉매 중에는 R123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R1342라든지 R410, 407 이런 것들은 보통은 공기보다 가벼워서 이제 위로 뜨거든요. 누설이 되면. 그래서 뭐 그것들도 물론 이제 기계 환기를 하지만, 공기보다 무거운 냉매, 이거는 이제 사람이 밑에 발 딛고 있는 부분까지 이제 차오르서 이제 그러면 질식 사고가 생겨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공기 냉매 흡입구를 바닥면에 이제 300에서 500mm 정도의 높이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냉매에 따라 좀 다르니까 이 부분은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기실의 환기도 이제 보일러랑 뭐 마찬가지 맥락의 그런 내용들이고요. 엔진 주변은 상시 강제 환기를 하고, 만일 연료가 새더라도 연료가 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발전기실에는 이제 조그마한 지수증들하고 배수 펌프를 별도로 그 설치를 하죠. 강제 배기판 뭐 당연히 설치되어 있고요. 전기실 같은 경우 실내 온도 센서를 설치를 해서 그 급배기 송풍기가 그 자동 운전되도록 이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극기 쪽에는 날파리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내로 많이 유입되게 되면 나중에 그 분전반이나 그 수배 전반 안에서 쇼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터를 부착을 권장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공하는 부분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환기는 실내 온도 감지기에 의해서 자동 운전되는 것으로 설치하며, 극기 쪽에는 필터를 부착을 권고한다. 뭐 이것도 필터는 당연히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환기가 대부분 보면 이제 환풍기, 벽부형 환풍기, 벽부형 팬, 환풍기가 붙어 있다 보니까 온도 센서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온도 센서가 붙어 있는 벽부형 환풍기 간단한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엘리베이터에 그 엘리베이터 제어 판넬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그 인버터 판넬 그 안에 보면, 안에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도 조그마한 그 판넬에 붙어 있는 팬을 돌리기 위해서 온도 센서가 붙어 있어요. 온도 조절기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공사 초기에 거기에서 이 환풍기 전원이 나가도록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엘리베이터 인버터 판넬에 내장되어 있는 팬도 돌리면서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벽부형 팬, 이것도 이제 같이 가동하도록 그렇게 연동선을 좀 해주면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고, 기계 환기를 이제 하는 경우 상부 등 발열이 많은 부위에서 배기를 해야 한다. 환풍기 하게 되면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실이 워낙 짧으니까 위에 뜨거운 공기 뜨면 바로 이제 옆에 환풍기로 이렇게 나간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지하 주차장 이제 덕트 방식, 옛날에는 이렇게 덕트, 스파이럴 덕트 쭉 깔아서 끝에 이제 노즐로 해갖고 이렇게 중간중간 쏴주는 덕트 방식이 됐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유인 유도 방식의 그 환기 설비들이 좀 설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한쪽에서 들어오면 극기팬이 중간중간 구역마다 있어서 극기팬이 이제 그 큰 풍량으로 불어주면, 나머지 이제 이렇게 그 주차 통로 따라서 유인팬들이 천장에 설치돼서 이렇게 훅 불어주죠. 그러면 유인팬이 20-30m씩 불어주고, 또 그 속도가 줄어들 때쯤 되면 다음 팬이 또 이어서 불어줘서 반대편에 있는 배기팬 쪽으로 이제 몰아주면, 그 큰 용량의 배기팬이 드라이어를 통해서 또는 루바 통해서 외부로 이제 배출하는, 이게 이제 유인유도 방식의 환기 설비로 보통 요즘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옛날은 아직 이런 방식 설치되어 있는 건 아직 뭐 이런 방식도 보실 수 있겠죠. 간혹 재현 겸용 환기 송풍기가 설치된 경우가 있어요. 그 요즘 이제 화재에 대한 그 부분들하고 또 지하 주차장 화재들도 몇 번 생기고, 그래서 이 극기팬, 배기팬 뿐만 아니라 요 유인팬도 내열성이 있는 팬을 설치를 해서 화재 시에는 이걸로 그 연기를 빼내도록 하는 법적으로 설계할 때 인허가 때 그렇게 돼 있는 그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 팬들이 재현 겸용 내열 성능이 있도록 250대에서 60분 이상 가동이 가능한 유인팬과 급배기 팬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CO 감지기에 의해서 중간에 이제 어디 바닥에서 한 1m 정도 되는데 이제 CO 감지기가 있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감지기에 의해서 일정한 농도 이상, 법적인 농도 기준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설정된 온도 이상 되면 자동으로 이 팬들이, 그 구역의 팬들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감지기 이 안에도 이제 워낙 차들이 다니고 또 밀폐된 지하 공간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감지기에서 자동 운전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 조리용 기구와 같이 개방식 연소기구, 가스 렌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스 화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설치된 공간은 독립하여 배출하는 국수 배기 덕트, 후드와 연결된 덕트, 국수 배기 덕트는 후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5개 배출을 하는데 주방과 같이 화기를 사용하는 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계 환기를 하고요. 그 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후드를 설치를 하고, 그 오염 물질이나 취기, 냄새 이런 게 인접실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이제 음압을 걸어줘야 되겠죠. 음압을 걸어주는 방법은 실에서 그 주방에서 빼내는 배기량이 100이면 주위에서 들어오는 극기팬의 풍량은 한 90이나 80 정도. 이렇게 하면 그 부족한 10에서 20만큼이 음압으로 걸려서 문 틈에서 이렇게 공기가 빨려 들어오거나 음압으로 걸려서 실내에 있는 냄새나 이런 게 밖으로 나가지 않겠죠. 그다음에 이제 탕비실 마찬가지로 연소기구에 배기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후드. 연소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불을 뗄 수 있는. 인덕션 렌지나 이런 거는 뭐 후드를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렇게, 그건 뭐 불을 직접 떼는 게 아니라 이제 전기 가열 장치니까, 히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급기구는 환기가 되는 공간에 접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기계 환기를 하면 급기구를 좀 둬야 되겠죠. 수영장에서는 수질 관리를 위해서 물에 약품 처리, 염소 계열의 약품들을 보통 이제 많이 넣고 있습니다. 오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대부분 많은 경우 이제 차염수산이라든지 이런 염소 계열의 약품들을 물에 이제 녹여서 그걸로 그 살균을 하다 보니까 그 약품들이 계속 이제 순환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나오면서 덕트 이런 부분들의 안에서 염소가 농축이 되면서 물과 접촉이 돼서 염산이 되면서 스테인리스 덕트도 그 부식을 시켜요. 그래서 공기조화기에서 이제 회기 리턴 에어 RA라고 하죠. 환기 실내에서 되돌아오는 공기는 재사용하지 않고 순환시키지 않고 다 전배기 밖으로 다 버리도록 해야 한다. 이제 여기에 맞춰서 공조기도 설계를 해야 되고 덕트라든지 이런 사이즈들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가열할 수 있는 뭐 증기나 온수의 양 이런 것들도 용량도 돼야 되겠죠. 현열교환기만 설치한다. 공조기에 폐열 회수 장치 열교환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열교환기를 설치하게 되면 전열교환기는 습기가 이렇게 넘어가고 일부 공기가 재순환되기 때문에 전열교환기를 사용하지 말고 현열교환기를 사용해라. 현열교환기는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판, 그 합성수지 판재로 인해서 격벽처럼 이렇게 이제 칸막이에 되어 있는 거라 넘어가지를 못해요. 공기가 서로. 배기덕트의 성능은 내습성 및 내부식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주로 이제 스테인리스 덕트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스테인리스 덕트도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되더라고요. 가급적 PVC 덕트 쓰시는 게 좋은데 좀 풍량이 크거나 이러면 PVC 덕트 내구성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지만 어쨌든 PVC 덕트가 조금 바람직하고요. 정화조는 음압이 되도록 해서 냄새가 유출이 안 되도록 하고 배기 시에 탈취 설비를 설치를 한다. 주로 이제 활성탄 그 필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환기 미사용 시 역류 방지로 해서 역류 방지 댐퍼를 급기하고 배기 덕트 쪽에 이제 설치를 해서 팬이 꺼져 있으면 닫히도록 이렇게 하고 배기 덕트와 송풍기 성능은 내습성, 내부식성을 고려해서 보통 이제 스테인리스 재질 또는 PVC 재질의 덕트나 그 송풍기를 사용을 하고 있죠. 배기 쪽은 뭐 극기는 일반 스테인리스도 사실은 상관은 없겠죠. 극기까지 이제 뭐 스키나 이런 게 넘어간다면 실내에 설치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극기 팬들은 밖에 설치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터널의 환기 설비, 철도 터널, 뭐 공동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은 찾아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좀 보시고요. 환기 설비의 시공, 송풍기, 기초 위에 설치할 때 방진제를 사용하고 방진 구조 위에 설치를 한다. 당연히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 측과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덕트 이음을 하고 있죠. 캔버스 이음이라고 하죠.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환기 및 제형 겸용으로 사용하는 송풍기는 필요에 따라 풍량을 자동 조절하거나 대수조가 가능하도록 환기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 환기 시 평상시 환기할 때 하고 그다음에 화재 시에 제연 모드로 운전할 때 풍량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뭐 2배 가까이 차이 나거나 뭐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이제 너무 큰 팬 하나만 두고 쓰다 보면 너무
이 풍량 제어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치 않다 보니까 팬을 2대를 둬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자동 조절하는 인버터, 풍량을 자동 조절한다는 게 이제 인버터 제어 판넬을 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라는 얘기고요. 환기장치 중에 창문형 열회수 환기장치도 있어요. 요즘은 차기나 창문 틀에 이렇게 환기 설비를 설치하거나 또는 이제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벽에다 설치하는 그런 창문형 그 열회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덕트형 열회수 환기장치, 주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막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이제 내용들이 라고 보시면 되는데, 분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하부에 전건구를 설치한다. 이 덕트에서 이제 각 실마다 뭐 침실이나 뭐 거실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하기 위한 분배기가 보통은 환기 설비에서 조금 나와서 그 실 안에, 인접한 실 안에 이제 설치가 되는데, 보통 이제 천정 속에 있다 보니까 전건구를 설치를 하지를 않아서 나중에 풍량 조절하거나 이런 부분들 애를 좀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건구 설치하라는 내용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쉽진 않죠. 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방인 경우가 좀 많아서, 거실이나. 그 다음에 덕트형 창문형 그 환기 장치가 정지할 때는 자동으로 공기 유입 및 배출을 차단하는 댐퍼를 그 환기 장치, 환기 유니트에 이게 내장이 되어 있어요. 보통 다. 그래서 요거는 다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별표 4 위생기구의 설계 및 시공 기준입니다.